일자리 문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일자리에 이어서 청년 빈곤 문제 관련해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에 곧 그 일자리의 안정성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강한 노동과 합당한 소득,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노동력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청년들이 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 20대 빈곤이라는 게 우리 제가 이제 그 청년이었을 때 30년 전, 40년 전 세대의 빈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중진국이니 뭐 후진국이니 할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 집안이 안 굴러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힘들어도 일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일자리가 그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이거는 결국 좋은 일자리가 부족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하시잖아요. 똑같은 최저임금 일자리라면은 제조업에 왜 갑니까? 차라리 서비스업이나 알바 자리를 가죠. 도시에 있고 싶어 하죠.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업이나 그 뭡니까 농업에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이 변변치 않고 법리가 시원치 않으면 결국은 부모 그늘에 빌붙어 갖고 최소한 연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등골 빼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하겠다는 둥, 요식업을 하겠다는 둥 해가지고 결국은 자본주의의 만만찮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하고 비교해가지고 무력감이나 비참함을 더 느끼죠. 정신질환자도 많고요, 자살자도 많고요. 물론 노인 빈곤이라면 또 노인 자살자 또 이야기 나옵니다. 어쨌든 빈곤은 상대적인 거라서 사실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는 스스로 빈곤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적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그럼 지금보다 소득이 많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적 빈곤감이죠. 자, 그래서 답이 뭐냐? 가처분 소득과 관련해 갖고 소득 보조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20, 30대는 대략 50대보다 60대보다 자존심이 높아요. 나라가 부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주변에 인정받는 떳떳한 구성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 직장은 아니어도 좋은데 안정적인 직장과 거처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제 마음대로 저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제가 삼성에 집을 25채 지었거든요. 거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최저임금이 대략 월 200인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이야기해도 월 수령액으로 세금 떼고 한 300원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1.5배죠. 이 정도는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남만큼은 못해도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20대, 29세, 30대까지가 이 정도 근로자의 30%를 차지했고 30대가 30%를 차지했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황당하게도요. 30대까지가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대가 25%, 26%, 40대가 27%, 50대가 이렇고요. 60대도 8%나 돼요. 그리고 물론 60대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에 뛰어들려고 그러는데요. 그걸 떠나갖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얻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상당히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적대적이라는 거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또 경력자만 뽑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자, 다음 페이지. 지방 청년 이야기는 그냥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지방 대학 가면은요, 수도권보다 취업률이 10% 낮아요. 그래서 아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대졸자 취업률이 한 65%, 64% 이 정도 되는데 지방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거나 부모한테 떠밀려서 음식점을 개업했다가 망하든지.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지방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가 거의 고용인의 8, 90%가 최저임금을 수렴하고, 그나마 그것도 사내하청, 소사장제 이런 걸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 비용이나 기술 습득 비용, 인력 양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지금 다 떠맡기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고 자본주의 국가라면은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청년의 임금, 그 다음에 청년의 거주권,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거빈곤 이야기 해볼게요. 청년들의 가장 좌절하는 지점이 주거빈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거빈곤 이야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수치가 이겁니다. 가구당 주택수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안 쓰는 말입니다. 가구라는 말 자체가 주민등록이 이야기된, 주민등록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당 주택수라는 말은 엉터리 수치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따지는데요. OECD 기준이 지금 한 500 가까이 돼요. 한국이 지금 여기 430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350에서 380 수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뻥 튀겨져 있느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빈집이 180만 채예요. 거기다가 원룸 다가구 있지 않습니까? 원룸인 대학 가면 원룸 있는 거. 이게 75% 380만 중에 75%가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를 빼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380밖에 안 돼요. 350이나. 그러면은 우리도 500 정도 가려고 그러면은 150, 결국은 150만 호가 아니고요. 결국은 300만 호를 더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청년주택 100만 호, 지방에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50만 호 더 건설한다고 해서 그 주택이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주택 100만 호라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마 나올 건가 모르겠네. 월 수입 300만 원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구 사이즈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전용 2일은 너무 작지 않나? 어쨌든 2일, 3일, 4일 이런 사이즈로 해서 1인이나 2인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이나 용적률을 유연하게 적용하면은 서울에서도 평당 1000만 원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저를 서울 주택 됐습니다. 주택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장 100만 호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이라는 게 이게 강남시장하고 강북시장이 같은가요? 연결되어 있나요? 물론 연결되어 있는 고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요. 노는 구멍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맨해튼하고 예를 들어서 사우스 다코타하고 와이오밍하고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너무 심각한 이제 왜곡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강남시장에 가면은 30억, 40억 이러는 주택과 물론 여기 이제 10억 그리고 여기 가면은 한 8억, 9억, 6억 지방 가면은 4억 해요. 84 사이즈가요. 대구 같은데 지방 대도시도요. 시장이 철저하게 분할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나 이쪽 시장에
더 공급을, 특히 사이즈 작은 걸 공급한다고 해서 영향 주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강남이 3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지네들끼리 하든 말든 사실은 굳이 정치권에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월 300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애 낳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거 문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30억짜리 니 혼자 잘하다가 나중에 버블 생겨갖고 폭 꺼져서 30억짜리가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결국은 이 월 수입 300만 원이라도 월세 한 50만 원 내고 혹은 60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기면은 그걸로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던 개청사달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별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게 그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요, 현재 공공주택은 세금이 들어가는 주택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세금이 들어가요. 9%예요, 한국은. 이 LH는, 이 도둑놈 새끼들은 LH에 지금 고위 관리직에 있는 애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소득을 잘 안 밝히고 있다 그러는데, 왜 돈을 벌었느냐? LH가 집 지어갖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땅 장사해서 돈 버는 거예요. 땅 장사해서 돈 벌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을 9% 짓는데 9% 지어갖고는 이걸 10년 지나면 또 팔고 또 새로 짓고 10년 지나면 또 새로 짓고 또 팔고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9%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확 뒤집어서 껍데기를 벗기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을 해결할 주체가 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감대나 청년주택 100만호,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에 50만호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도 주거빈곤 문제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방안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아도 살 곳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생활에 있어서의 최후의 보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소득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를 빼고 나면 교육비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와 교육이 사실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거꾸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든지 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네들이 부담을 안 한다는 거는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결국은 교육비도 사실은 기업이 내든지 아니면은 주거도 지네가 제공해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라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가가 산업노동력 공급을 위해서는 교육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이 황당하죠. 이게 보시면 대학 진학률이 80%인데 취업률이 60%야. 이 말이 안 되거든요. 80%가 여기 보시면은 대고졸 임금격차가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도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어떤 시민단체에서 뭐 고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정신이 제대로 박혔냐, 그런 사람한테 이 표 하나만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돼요. 네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겠냐? 대학 가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대졸과 고입의 임금격차가 160%인데 대학 가지 말고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안 가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뭐 웹툰을 그리든 탤런트가 되든 게임을 하든 실질적으로 요 표가 말해주듯이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의대나 로스쿨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을 안 가면 빈곤한 거예요.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덴마크처럼 의사나 배관공이 월급이 같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대학 가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좀 살다 왔거든요. 좀 산 게 아니고 한 17년 살았어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애를 거기서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가디언도 했고 그래서 대학 학제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냥 좀 산 사람은 그런 게 잘 모르는데 애들을 데리고 학교를 자주 가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고등학교 대학의 학점의 신뢰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 평준화되어 있고요. 입학시험이 따로 없어요. 교육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대학이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학률이 문제가 아니고 졸업률이 여기 보시면은 140%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학점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케이스가 한 60%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사회다. 그건 아닌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에 지금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돈 들어가는 거, 1년에 돈 들어가는 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막 써놨는데 중요한 건요. 특히 여기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다. 그것도 사립대를 다닌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비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 1년에 1,500. 그러면은 2,500이잖아요. 4년 다니면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 애가 둘이씩이나 된다. 지방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의 중산층이라도 애 둘 대학 보내고 나면은 기둥이 한 2개 부러지는 거예요. 집안에 기둥이 2개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나중에 결혼할 때도 또 집 앞에 주거 문제 해가지고 집 사준다고, 전세 자금 낸다고 또 1억 깨져봐요. 그러면 지금 60대, 50대, 60대는 자기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육비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대학 가는 사람 퍼센테이지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다 대학을 가고 다 대학을 졸업을 하는 때라면은 교육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닌 척하고 있는 정부가 그걸 아닌 척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교육비 안에는 생활비도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학비만 말하는 게 지금 학비도 공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사립대는 지원해주지 말고 국공립대 100% 지원해주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립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의 진학률이 80%라는 거는 너무 많고요. 대학 수도 많고 망해가는 대학도 버글버글하고 특히 국공립대라 그러면 다 지방대잖아요. 다 지방대. 서울대학은 국공립대가 아니고 국립대학재단으로 돼 있어요. 걔도 학비 지원해주지 말고 지네 돈으로 다니라 그러고 지방에 있는 결국 국공립대는 학비를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과 쪽 다니는 애들은 이공대 다니는 애들은 특히 공대 애들은 학비도 생활비도 장학금을 해가지고 공대 장학금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서 취직해갖고 뽑아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2000년대 후반에 80% 최고를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76%대로 떨어졌답니다. 일반 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일반 대학이 64%, 전문대학이 72% 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65% 정도 된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근데 제일 불행하죠. 제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제일 불행할까요?
이거 앞에 있던 표인데. 그리고 이제 정부 민관 교육비 부담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OECD 평균하고 비교입니다. OECD 평균. 밑에 게 OECD 평균입니다. 초중고는 우리도 거의 안 내죠? 갑자기 대학교 가면은 외국은 66%, 30%인데 우리는 38%, 61%예요. 이걸 요 수준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뭐냐면요. 요거는 로스쿨이든 뭐 아니면은 그 특정한 그 교육을 위한 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대부분 다 정부가 그 부담을 하는 겁니다. 뭐 특히 그 프랑스 같은 나라 같으면은요. 대학생이 그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 있고 그 학비 자체를 받는 게 월급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생활비도 포함되죠. 자,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행복도와 가처분 소득. 결국은 소득 대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 항목이라는 게 주거비용, 교육비용, 노후 준비인데요. 이게 소득은 10배, 80년대부터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저기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육비용은 교육비대로 오르고 노후 준비 관련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연금 같은 경우 볼 때요. 그래서 절대 액수는 올라갔음에 비해도 행복도가 낮은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 표가 사실은 수도권이 지금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21년 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한국은 이 문제에서 여기가 자료가 국토교통부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약간의 어떤 뭔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생각해 보면요. 87년 이후에 거대한 발전이 없어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그리고 그때가 사실 87년 때 중산층이니 아니면 노동자들이 훨씬 먹고 살기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랬는데 비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뭐 명품 백도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빈곤의 정도가 훨씬 높아졌고 가처분 소득도 낮아졌고 행복도도 낮아졌단 말입니다. 왜냐? 결국은 앞에 말했던 소득 대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큰 소비 항목들이 그때 비해서 상대적 가격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결국은 자력으로는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빈부격차에 소비 수준이 양극화되고 특히나 지금 흔히 간단하게 말해서 계층 사다리가 소멸되었다. 이거는 그 뭡니까 강남에 집을 살려면은 결국은 지 돈 벌어서 강남에 집을 못 사는 거죠. 특히 이제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물론 뭐 버블이 끼어 있을 때 운 좋게 영끌에서 치고 빠지면 된다 그러지만 대신에 얼마나 리스키합니까?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것도 돈 있는 놈이야 분산 투자해가지고 절대로 손해 안 볼 수 있죠. 대래 그 있는 놈들이 돈 벌기 쉬운 구조니까요. 강남에서의 투자는 그 있는 자들의 잔치입니다. 거기에 가능하면 눈팅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거품은 꺼질 거예요. 괜히 그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결론. 오늘은 시간을 되게 그 짧게 했습니다. 원래 이 강의에 그 소상공인 그 상가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문제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지금 좋은 일자리 한국 경제 문제 안에는 포함되지만 좋은 일자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고 청년빈곤 문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뺐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자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100대, 70대 혹은 70 내지 80대 단순 구조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기업의 외형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대기업 D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특히 AI도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도리어 자동차 반도체 만들겠다고 하는 그룹들, 이런 그룹들한테 박수 쳐주고 세제 지원해주고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소부장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때려치웠어요. 어느 정도 또 다시 일본 애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니까.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특히 중견기업들이 나서야 되는데, 근원 기술을 대기업이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서, 혹은 특히 이제 국가 연구소, 국영연구소들이 물론 알짜가 있는 기업 연구소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별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전 국가적으로 혹은 전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전체가 나서갖고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키워야 결국은 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안 그러고는,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중견기업이 비합리적으로 혹은 정근대적으로 노동자를 월급을 적게 주고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아달라,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경쟁력을 되레 약화시키는, 줄 거 주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는 건전한 중견기업들이 시장이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특히 시장과 기술 지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만들던 히트 상품 하나 만든 거를 히트 상품 5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M 같은 데 가면 제품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어떤 거는 히트를 치고 어떤 거는 히트를 안 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라인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판매되는 양들이 다 다르면서, 어떤 거는 사이클을 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아모레가 중견기업일 때 그런 거 색조도 하고 기초도 하고 했는데, 어디서 잘 돼갖고 뻥 터졌네 해가지고 여기가 돈을 불러주는 곳이네. 그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나 기술에 대해서나 이걸 다변화, 다각화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게 하청인 수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스스로가 시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죠. 물론 부품 시장도 부품 제작을 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것도 부품 시장입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만 납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기업 문제, 아까 5명짜리 회사, 이거는 정말로 참 험악하죠. 이 회사들이 정말로 제대로 협업과 합병을 통해서 최저임금에 하다못해 2배라도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지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원도 그냥 지원이 아니고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개 빼먹었구나. 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청 노동 혹은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취약 노동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취약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이런 것들을 위한 그곳에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나쁘지 않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결국은 계층 사다리가 재건되는데 크게 기여할 거다. 주로 주거와 교육 문제, 다른 거는 물가 또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산으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바꿔야 되고, 거주용도 주택에 과감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소유 지속 가능한 주택을 대단위로 무지막지하게 손만 들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서비스의 비용 절감, 지방 국립대학의 통합과 무상화,
그리고 전문대와 공대 중심 편성을 해서 이게 교육 서비스가 결국은 아까 노동력보다 나은 노동력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요. 서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과 노동이 대립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같은 그러니까 2인 3각을 해야 될 곳이 이런 데예요. 주거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어서 뭐 의료나 교육 다가 포함해서 노후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 조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여기 써놓은 이유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300 받고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지만 너무 불쌍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애도 낳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거꾸로 말했네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상입니다. 그 뒷부분은 뭐 참고로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